여야의 대치 속 반쪽으로 시작된 후반기 국회. 보안수사권 폐지 등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예고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 4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역임. 일방적인 원구성에 반발하며 국회 보이콧 방침을 고수하는 국민의힘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조속한 참여를 촉구했는데 검찰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 법안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주요 법안들을 충실히 심사하고 본회의에 계류 중인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본 하반기 국회 집중 분석합니다. 6.3 선거 이후 국회는 후반기 원구성과 현안 처리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핵심 이슈였던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자세한 얘기를 나눠봅니다. 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회 후반기 원구성 관련해서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강하게 맞선 바 있는데 결국 이제 서 의원이 채택이 됐습니다. 법사위원장으로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데요.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차례도 아닐 뿐더러 네. 법사위원장을 가져갈 조건도 아니죠. 왜냐하면 국민이 국회 의석을 다수당으로 뽑아줬고 그 의석에 맞춰서 법사위원장을 하게 된 거고요.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잘못한 것을 모두 정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성공해 내서 대한민국을 최고의 반열에 올려놓는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그걸 뒷받침한 법사위원장은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게 꼭 필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또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나왔듯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형사소송법을 완수하는 일이고요. 형사소송법은 검찰 개혁의 내용도 있지만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네. 범죄자는 확실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게 될 겁니다. 속도도 중요하고 그리고 내용을 제대로 채우는 것도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요. 이런 형사소송법과 함께 민생 관련한 입법, 경제 성장을 주도할 입법 모두 같이 가는데요. 민생 관련한 입법에서는 집단소송제 네. 등과 같은 그리고 또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제폭력이 요즘 있는데 네. 교제폭력을 법제화해서 교제폭력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또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서 경제와 관련한 입법 이번에는 연구 그리고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수많은 16개 상임위의 법안들이 있습니다. 네. 그 법안을 끌어다가 법사위에서 통과시켜내야 합니다. 자, 검찰개혁 완수, 피해자 보호, 민생입법 그리고 경제입법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정부 이제 핵심 관심사였던 법 중에 배임죄 폐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 배임죄. 그 법안은 올라와 있습니까? 어떤 예, 계획을 그 갖고 법안 계신가요?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상정해서 논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국민의힘이 상임위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18개 상임위를 모두 민주당 네. 단독으로 운영하는 방안까지 거론됩니다. 네. 실제로 그 같은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요? 그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우선 11개 상임위가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법사위는 첫 회의를 했고 돌아오는 수요일 날 두 번째 회의를 해서 그동안 상정되지 못했던 법안들을 쭉 상정하게 될 거고요. 16개 상임위가 또 통과시켜 놓은 이미 통과시켜 놓은 법안이 1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네. 두 차례에 걸쳐서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그 법안 중에 반을 통과시켜서 본회의로 올려버리게 될 겁니다. 네. 11개 상임위는 가동하고 그리고 나머지 상임위를 나눠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 안 들어오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11개 상임위는 열차는 달리고 그리고 나머지 7개 상임위도 좋은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국민의힘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지 않으면 제가 보기엔 할 일이 없습니다. 네. 예.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대 상임위 선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권 갈등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민생법안 처리 등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여야 갈등 구조 이건 어떻게 풀어가야 합니까? 민생 법안 그리고 경제 살리는 법안 야권이 들어와서 협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야권이 들어와서 협조 국민의힘입니다. 근데 국민의힘만 야권이 아니라 진보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다른 정당들이 있습니다. 네. 이 정당들과 함께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생 법안, 경제 살리는 법안. 이 법안은 야권이 안 들어온다고 마냥 기다릴 수 없고 네. 벌써 한 달 동안 이 원구성 협상한다고 해서 중단돼 있었습니다. 국민이 월급 주시는데 일하는 거 쳐다보는데 3대 메가 프로젝트 가지고 왔는데 코스피는 계속 치솟아 오르는데 그리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OECD 국가 중에 1분기 1등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빨리 해라. 네. 그러면 이제 먼저 갑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쩌면 이런 민생 법안은 더 빨리 간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오면 오는 대로 빨리 가지만 안 와도 이 민생 법안은 갈 수밖에 없다. 다른 그러나 야당과라도 함께 처리하겠다 이런 그렇습니다. 입장이시군요. 그러나 네. 이 처리는 처리대로 가지만 그 원내 사령탑이 그 국민의힘과 끊임없이 협상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힘 안에서도 들어오자고 하는 목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목소리에 못 이기고 들어오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네. 현재 법사위의 핵심 현안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입니다. 검찰의 보안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데요. 관련해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떤 보완책을 갖고 계신지요? 네, 그럼요. 당연하죠. 네. 자, 요 형사소송법은 보안수사권 폐지가 아니라요. 수사권 폐지입니다. 네.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해왔거든요. 그건 이미 이제 하기로 했고요. 예. 10월. 그래서 네, 하기로 출범. 해서 수사권이 정리된 겁니다. 네. 형사소송법 안에는 보안수사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없습니다. 그래서 수사권은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처럼 그러나 경찰이 폭주하거나 경찰이 암장하거나 약자들의 목소리를 경찰이 들어도 주지만 잘 안 들어줬다고 약자가 하소연하고 또 더 많은 수사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검사가 보안 수사를 요구하는 겁니다. 네. 보안 수사를 요구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고자 합니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암장하는 경우에 보안 수사 요구하는 방법도 있고 영장 청구권으로 지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래도 불안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수사심의위원회를 실제로 한다든지 저의 생각은 인권보호국 이번에 참교육에서 교권보호국 있지 네. 않습니까? 인권보호국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이 기구가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는지 약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는지 직접도 들어주고 수사를 잘못하면 수사관도 교체하고 이런 장치를 만든다면 검사는 기소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공소를 유지하는 일에 전문가로 나서고 경찰이 하는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집니다. 더 전문적인 그게 이제 검사가 오고 검찰에 있던 수사관들이 오는 거거든요. 중대범죄수사청이 이 그 검사가 하던 수사를 아주 치밀하게 잘 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그래도 혹시 하나 하는 그 불안함, 걱정 요것을 위한 안전한 장치를 보완책을 만들고 있고 그 보완책을 만들기 위해서 곳곳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보완책 중에는요. 네. 그 조건부로 제한적으로 보안 수사권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는 정리합니다. 네. 수사는 정리하는데 보안 수사를 했으면 좋겠어라고 한다면 그거를 경찰에게 보안 수사를 요구해서 네. 경찰이 보안 수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경찰이 이거 범죄가 맞는 것 같아요라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경찰이 이거 기소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검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거 기소하려고 하는데 좀 모자라. 네. 그러니까 보안 수사해 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경찰은 그걸 보안 수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기소하려고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데 이 경찰이 이거를 암장하고 수사를 안 해. 이런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경우엔 그럼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럼 그동안은 검사에게 의해서 검사가 보기도 했지만 그렇다면 이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권보호국이라고 하는 데라든지 아니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 상설화하고 그래서 거기에 검사도 파견하고 판사도 파견하고
그리고 고위경찰 등을 파견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수사를 제대로 하는지 살펴보고 하지 않으면 수사관을 교체하기도 하고 새로운 수사관을 배치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동안 검사들이 조금이라도 남겨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던 것을 완전히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니 더 잘하게 네. 해야 합니다. 예. 그랬을 경우에 이제 경찰의 예를 들면 중대한 인권 침해라든가 네. 공소시효가 만료가 임박한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는 검사가 끼어들지 않아도 공소시효 임박은 어차피 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네.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공소시효가 임박했는데 바로 그때 범인의 주요한 증거가 나왔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변호사 기관, 그다음에 피해자 기관, 경찰 기관, 검사 기관 다 만나서 어떤 식으로 보완하면 좋을 것이냐. 갑자기 수사 주요 증거가 나왔다. 그렇다면 공소시효를 잠시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예를 들면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거는 중요한 사건이니까 중단 이런 요청의 방법도 있는가 이런 것들도 살펴 넣어서 그런 그 걱정을 요청 주체는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어디가 됩니까? 그걸 이제 저희가 같이 이번 심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럼 그걸 이게 검사가 수사를 하면 해결되는 거였는가? 그렇다면 그쪽에서 공소시효든 아니면 이 수사의 요구를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고요. 네. 경찰 안에서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피해자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변호사들이 할 수도 있고요. 네.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10월에 공소청,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네. 일각에서는 지금 형수법 TF 출범을 해서 본격 논의를 한다고 네. 하지만 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우선 보세요? 공소청, 중수청이 10월 2일에 출범을 합니다. 네. 10월 2일에 출범을 하려면 이거에 관한 절차, 그 안에서 수사를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검사가 수사를 했던 걸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형사소송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요. 원래 있는 형사소송법에 그것을 빼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다가 보면 조금 우려되는 게 있을 수 있잖아. 네. 그걸 보완으로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지만 왜 속도를 내야 되느냐. 이런 법이 하나 만들어지고 나면 시행령을 만드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하는 건 아직 3개월도 안 남았 거죠. 그래서 빠르게 속도 있게 하되 그러나 알차게 한다. 그런데 지금 이제 말씀처럼 저희가 또 TF도 만들고 하는 것은 이 과정 속에서 보완하는 겁니다. 정부가 그동안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고요. 충분히 준비했고요. 시민단체도 준비했고요. 국회의원들도 각자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TF는 원내, 정책위, 그리고 법사위 이렇게 해서 그 수석들이 만나서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날개, 여러 개의 날개로 준비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권 주자들도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근데 여권 안에서도 언제까지 검찰 개혁 이야기를 할 것이냐. 지금은 민생과 경제를 우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노선 투쟁 등에 대한 전망도 있고요. 위원장님께서는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검찰 개혁만 하고 민생은 안 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가는 거고요. 이 과정 속에서 민생을 위한 일들을 해온 거죠. 윤석열 때 압박만 하고 정적 제거만 했어요. 그리고 내란 준비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곤두박질 쳤거든요. 지금은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잘 가고 있고요. 그 과정 속에서 경제를 세계 경제 성장률을 1위로 끌어올려 놨잖아요. 이번에 G7에 2번씩 초청받고 온 세계가 집중해서 대한민국의 저 코스피가 저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뭐지? 대한민국의 삼성과 SK가 지금 반도체가 아주 동이 났습니다. 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 반도체, AI 데이터, 그리고 피지컬 AI 등. 그래서 이것을 외국에 나가서 공장 설립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설립하자라고 해서 올해만 해도 세수가 꽤 많이 늘어난다. 네. 이런 것은 검찰 개혁만 한 게 아니라 민생을 제대로 달렸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요. 민생과 경제 다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에게 법사위원장을 하라고 제안이 왔다고 전 생각하고요.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권 주자들한테 법사위원장 되셨으니까 이건 네. 좀
위원장한테 맡기고 네. 새로운 데 좀 주력해달라 이런 주문 좀 하시지 그러세요. 네, 당권 주자님들께서 벌써 보안 수사권은 폐지로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잘 만들어달라고 정부에서도 또 당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 지금 너무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도 사람들이 체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권 주자님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잘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왜 해야 될까요? 대한민국을 위해서입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이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한 목소리를 내준다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고 더불어민주당에 더 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이 승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네.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친명이니 친문이니 친석이니 친노니 지나친 갈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상황에서 만난 건데요. 네. 당내 이 갈등 상황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는데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너무 잘한다. 이재명 대통령 너무 잘한다. 이재명 정부가 잘하고 있다. 크게 힘 실어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 이번에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문재인 대통령이 막 칭찬하셨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보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미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셨습니다. 네. 제가 신안에 이재명 대표실에 같이 갔거든요. 풍력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네. 신안 앞바다와 그 남해 앞바다에 쫙 있더라고요. 수십 조를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그게 이번에 이런 그 엄청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신안만이 아니라 영남 쪽에도 그 풍력 발전들이 쫙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이 호남, 영남, 충청, 수도권, 용인, 평택 등 골고루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하게 만들고 그 인프라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두 분이 만나심으로써 좀 갈등 있어 보이던 것들이 하나로 쫙 통일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예, 서로 잘하자고 경쟁하는 것은 오케이. 그러나 말씀처럼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요 단순한 인물 경쟁을 넘어서 민주당의 정체성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변화와 확장을 추구할 것이냐 노선 투쟁의 하나의 또 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또 관측들을 합니다. 어디에 방점을 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말씀처럼 대한민국 살리기입니다. 네. 민생, 경제 도약 그러면서도 내란으로 입었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데 그러나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란 잔재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내란 잔재가 법무부 안에도 그리고 법원 안에도 국정원 안에도 곳곳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안에도 남아 있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안에서 총뿌리를 겨누는 내란 잔재는 있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노선이라고 한다면 내란 잔재는 완전히 정리하고 민주주의로 자유로운 경쟁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을 살리고 그리고 세계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한 얘기입니다만 3대 특검에 남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이 수사기간을 30일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했는데요. 법사위원장으로서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그동안 지방선거 그리고 원구성이 한 달 동안 그냥 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7월 1일부터 출발을 했으니 그 종합특검이 기한 연장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게 기한이 있다 보니까 네.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좀만 더 숨어 있으면 시간이 가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고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에서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영장을 자꾸 기각시킵니다. 그래서 꼭 경고하는데요. 영장을 내란 특검 때도 영장을 자꾸 기각시켜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저희가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영장도 자꾸 기각시키고 있다고 저희가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곳곳에 내란 잔재가 들어있어서 요번에
법원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25년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니 그곳에서 같이 내란을 준비했던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종합특검이 제대로 특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안을 받고 상정해서 논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수사기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도 네. 원내와도 상의하고 당과도 상의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위원장님이 6.3 선거 당일 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의 통화를 지금 문제 삼고 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해명을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네, 선관위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통화해야 합니다. 네. 그것은 지역 선관위 그리고 국회도 선관위가 나와 있습니다. 국회 선관위 그리고 이 선관위는 또한 위에 있는 조직에서도 같이 그 내용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화 통화한 겁니다. 이 전화 통화는 뭐냐면요. 혹시 투표하실 때 가, 나번 있는 투표용지 있으셨습니까? 네. 있으셨죠. 가, 나라고 한 투표용지에 1번에도 가나가 있고 2번에도 가나가 있습니다. 그럼 네. 1번을 찍을 사람들이 가나 두 개를 탁 찍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선거구마다 2,000표 정도씩 무효표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중기표거든요. 네. 이중기표하면 안 되거든요. 한 투표용지에 하나만 투표하라고 해주세요. 라고 그것을 제가 의정 국회 선관위에 요청을 했더니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 저희가 행안위원회 때 그런 제안이 들어와서 네. 저희가 선전도 하고 홍보도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잘 됐군요. 그럼 위에도 알고 계십니까? 위에서 노태학 선관위원장께서 그런 거를 선전하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것들 더 많이 알려주십시오라고 통화한 거예요. 자, 이중기표 방지 대책을 요청한 거고요. 그리고 더 많이 알려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중기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책임 방기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그날 국민의힘에도 전화 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문자 보낸 사람도 있고요. 자기네도 뭔가 물어볼 게 있으니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번 투표용지 사건도 그렇지만 선관위는 밑에도 움직이고 위도 같이 움직여줘야 합니다. 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지금 이제 투표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문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질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국회특위도 지금 가동되고 있고 특검 얘기까지 나오는데 네.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가야 하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그 기미를 느끼고 있었고 투표용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기 시작한 게 5시, 기미는 2시에 느꼈다고 합니다. 네. 제가 통화한 건 오전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데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저에게 답변하는 그 시간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는데 거긴 답변을 안 했다. 그래서 허위사실인 겁니다. 네. 아주 못된 그 허위사실에 대해서 제가 법적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그겁니다. 투표용지가 제가 국회 행안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 속풀이 투표 이야기가 있었던 그때 문제가 또 있었죠. 그때도 네. 제가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불러서도 하고 위아래로도 다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면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각 지역마다 상임위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뭘 했냐, 움직였냐 이게 제가 의문이고요. 이번도 투표용지가 부족하면 빨리 연락을 하고 빨리 투표용지를 보급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밑에서는 불안한데 위는 움직이지 않는 그렇다면 이게 무엇인가? 위아래가 빨리 같이 움직이는 조직을 네.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나은 공정한 투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참정권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네. 참정권을 실현하는 무효 투표 안 나오게 하고 제대로 투표하게 하는 거 그거에 맞춰서 저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이 조직 자체가 너무 위아래 조직이 약간 책임성이 방기돼 있는 그러니까 대법관이 겸직을 한다든지 중랑구 선관위 위원장도 법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대한 통제도 안 먹히고 그렇다면 이 조직 자체를 근본적으로 손을 좀 봐야 된다 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22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구성 등을 놓고 초반부터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쟁보다는 민생을, 대립보다는 성과를 보여주는 국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기현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2년차를 맞아서 지역 균형 발전과 맞물려 지금 메가 프로젝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국정 동력 회복에 나섰습니다. 최근 몇 주간 이어진 국정 지지율 하락 속에서 국가 균형 성장 또 AI 대규모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대통령께서는 이미 지난 1년 이전에 대통령 후보 시절에 본인이 AI 강국으로 가야 한다. 세계 3대 AI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국 산업 구조가 AI 대전환의 기회를 맞이했고 네. 이것을 꼭 놓치지 않고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후보 직속의 대통령 후보 직속의 AI 강국위원회를 특별히 만들어서 네.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하고 관리하셨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이것이 뭐 정치적인 유불리나 아니면 지도가 조금 빠졌는데 그것을 회복하기 위한 뭐 대체적 수단으로 이 대규모의 투자 계획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미 후보 시절에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AI 대전환에 관련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이제 1년이 되어서 기업들의 니즈와 맞춰서 정부가 인허가 문제뿐만 아니라 장기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낸다는데 대통령께서 생각을 확고히 하시고 기업들도 거의 동의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국민의힘은 이게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건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만약 지지율 관리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어떤 시각인지요 지금? 일단 반도체 투자에 대한 건 굉장히 중요한데 왜 네. 반도체 산업을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보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반도체는 집적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전력이나 용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것에 입각해서 봤을 때 과연 호남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는 것이고 네. 결과론적으로 대통령께서 정치공학적인 생각을 하신 거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고 또 여러 후보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정청래 전 대표하고 김민석 전 총리하고의 이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호남 반도체를 띄우면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를 호남의 민심을 좀 구애받기 위해서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라든지 과정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 이제 네. 방금 야당의 이런 지적이 있고 또 호남 지역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서 이게 그 지역 갈등론이 나오는 데 대해서 이 대통령이 분열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정치권의 갈등 조작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비판만이 아닌 그렇다면 대안 제시 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목소리가 있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 말씀이 저쪽으로 옳죠. 네, 사실은 뭐 저희가 처음으로 들어보는 천문학적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제 4년 남았습니다. 4년 동안 총력을 다해도 지금의 투자가 10년 계획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이제 다다를 수 있는데 이런 국가적 대전환, 산업 대전환의 시점에 세계 AI 상강으로 가는 이 시점에 이것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또 논쟁의 소재로 정쟁의 소재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국민들이 총화가 되어서 밀고 나가야 이루어낼 수 있는 한반도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정말로 큰 프로젝트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에 저희 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논쟁의 거리로 만들거나 정쟁의 거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네. 앞으로 전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10년 후에 정말 세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세계 상강의 AI 강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김익태 의원님, 호남 충청이어서 3대 메가 프로젝트 후속 일정 세 번째로 이재명 대통령이 영남을 찾았습니다. 영남은 산업화의 산실이라면서 우주항공 산업벨트로 만들겠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모두 이제 312조 규모 투자 계획도 공개를 했고요. 영남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떤 반응일까요? 일단 호남 반도체랑은 좀 다르게 이미 영남에 특히 사천 진주에는 우주항공 클러스터가 조성돼 가고 있고 이미 네.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남 지역에 특히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한 우주의 항공에 대한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지점에 따라서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도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걸로 같습니다. 네. 이 의원님, 이번 영남권 투자가 정부의 이제 5극 3특 전략과 궤를 갖춰야 하고 있다. 이 대통령 그 점을 밝혔잖아요. 어쨌든 지방 소멸 문제 지금 뭐 어느 정권이든지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사안인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이번 조치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세요. 호남반도 지역 관련돼서는 해반항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호남에 투자되는 돈이 단순한 금액으로는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영남과 호남의 균형, 그리고 영남과 호남과 충청과 수도권의 균형을 맞추는 데 있어서 이번에 호남, 영남, 충청의 투자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특성을 보강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남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영남이 산업화의 수도입니다. 네. 전자의 구미, 그리고 제철의 포항, 자동차의 울산, 그리고 조선의 거제, 그리고 창원의 정밀화학, 그다음에 우주항공 산업의 사천, 진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영남은 대한민국 산업사화에 굉장히 큰 기틀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에다 플러스해서 지금 AI 대전환의 핵심인 피지컬 AI를 비롯해서 필요한 300조 이상의 투자를 추가로 더하면서 영남은 영남에 갖고 있는 산업 기반을 플러스해서 호남은 새로운 용수와 그리고 전력이 가능한 호남에는 반도체 팹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은 이제 AI 대전환에 있어서 전국이 소화되는 곳이 없도록 네. 영남, 호남, 충청, 수도권이 공익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의 제시다 이렇게 믿습니다. 김용태 의원님, 청와대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진정성부터 보여야 한다라고 경계를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야당이다 보니까 대통령하고 또 여당을 견제하는 측면에서 발언하신 것 같은데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대통령께서 야당 의원들하고 골프 회동을 하면서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아마 이러한 것을 기획했고 뭐 어디까지 진척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한 가지 좀 대통령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비대위원장 할 때도 대통령하고 식사하거나 또 회동을 하고 나면 사실 대통령께 쓴소리를 하고 대통령께 조언을 드려도 과연 제가 대통령께서 이 말을 받아들이는 그런 진정성 측면에서 매우 부족하다라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네. 아무리 저희 당 의원들이 이제 그 진정성부터 보여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결과적으로 대통령과 야당 의원들이 만나서 좋은 의미의 행사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그 발언이나 쓴소리를 받아들이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의 의문인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런 것이 됐을 때 그래서 실제로 골프 회동이 이루어졌을 때 여야가 좀 건강한 견제라든지 균형이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이러한 골프 회동이나 야당 의원들과의 만남이 단순히 어떤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야당이 걱정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들으려고 하실 때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기현 의원님, 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이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회동 이후 뭐 정면 충돌을 좀 자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그러나 이제 물밑 신경전은 더 날카로워진 모습인데요. 이제 이번 주 공식 출마 선언도 임박했고 어떻습니까? 당권 경쟁 본격화하겠죠? 네,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4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당연히 당권 경쟁은 후보들이 저희들이 알고 있는 세 분의 후보 말고 몇 분이 더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권 경쟁은 당의 이후에 2년간의 노선을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표를 받기 위한 경쟁은 당연히 진행될 것이다. 다만 이것이 당에 상처를 내는 분열의 구도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를 성공을 위한 당원들의 그리고 국민들이 정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받고 이것을 가지고 치열하게 이념적 논쟁이 아니라 실용적 논쟁으로 진전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까 김용태 의원님 말씀 주신 것 관련돼서 골프 회동 가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주 봐야 합니다. 한 번 봐서는 진정성을 서로 느끼기 어렵기 때문에 네. 골프 회동 얼마나 좋습니까? 같이 운동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시는 자리이고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래서 골프 회동 제안한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으로 좀 받아주시고 이후에 골프 회동이 아니라 식사 자리든 티타임이든 대통령과 야당이 자주 만나는 일은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치 불령이 원래 대화와 타협 아닙니까? 자주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그렇습니다. 다 의견을 또 정리를 하고 이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앞서 이제 여러 명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민석, 뭐 정청래, 송영길, 김용민 의원 외에 또 있을 것으로 보이나요? 네, 한두 분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선명성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김민석 전 총리는 지금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출 수 있다. 이 점 이제 부각하고 있잖아요. 당 복귀 첫 지방 일정으로 이 대통령 충청권 일정에 맞춰서 청주에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게 대표적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관심 있는 것이 김민석 전 총리하고 정청래 전 대표하고의 구도일 텐데요. 네. 김민석 전 총리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해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뭐 총리 출신이시기도 하고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이러한 위주로 가실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대통령하고의 일정도 맞춰가지고 어떤 그런 느낌에서의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내세우는 캐치프레이즈가 보다 더 센 개혁, 아마 여당일 때, 다수당일 때, 또 이재명 정부일 때 본인들이,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내겠다, 개혁을 해내겠다라는 게 아마 캐치프레이즈일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봤을 때는 이 정청래 전 대표하고 김민석 전 총리하고 구도가 대통령께서는 아마 김민석 전 총리에 좀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네. 보이고 정청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계속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대통령하고 청와대하고 갈등 국면이 있는 것들이 여러 번 표치하게 됐었거든요. 특히 지난번에 대통령 해외 출국하실 때 민주당의 여당 대표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그런 갈등의 양상을 유추해 보실 수 있는 측면인 것 같은데 어찌되었든 이런 것들에서 아마 김민석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재명 정부의 어떤 성공을 뒷받침하겠다 이런 것이 아마 캐치프레이즈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기현 의원님, 정청래 전 대표는 지금 당신 밀도가 높은 호남 공들이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지난주에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홀대론이 흘러나온 전북을 향한 행보와 발언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게 당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뭐 그냥 원칙적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프로젝트가 발표되는데 일부 지역에는 왜 우리 지역 이름이 없지?라고 하면 좀 섭섭하실 수 있고 또 국가 전체적 산업 규모가 커지면 국가 전체의 이득이 늘어나는 것인데 매 지역에 모든 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굳이 뭐 전당대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민주당이 예전에 호남에 기반해서 출발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당원의 규모, 인구의 규모가 수도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울산 선거에서 울산시장을 제가 배출했고 부산시장을 배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호남과 수도권의 정당이 아니고 전국 정당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뭐 특정적 한 지역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송영기 전 대표 외연 확장 행보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일단 당권 경쟁 초반 메시지는 주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친천계를 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게 어떤 의도로 봐야 합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직전에 대표셨죠. 네. 불과 일주일 전까지 당 대표셨고 또 당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후발 주자인 송영길 의원의 경우에 특히 입당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1위 주자에 대해서 후발 주자가 당연히 각을 세우고 일정한 견제와 공격을 하는 것은 저는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용태 의원님,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내일 전체 회의를 열고 당내 현역 의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에 착수합니다. 6.3 지방선거에 잦아들었던 징계 정국이 이번 주에 본격화하면서 뭐 당내 또 다른 또 내용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징계 정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당권을 강화하고 이런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저희 당에서 윤리위가 가동될 때는 극히 제한적으로 정말 사회적으로 무리를 잇거나 아니면 그런 측면에 있는 의원들과 또 원외 인사를 향해서 제한적으로 사용돼 왔었는데요. 최근에 들면서 윤리위원회를 당권 강화라든지 뭔가 이런 도구로서 또 생각이 다른 의원들이나 원내 구성원들을 징계하고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좀 이용했던 전례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이제 윤석열 정권 때 저희가 윤리위를 통해서 당시 이준석 당대표를 축출하거나 이제 내보내는 그런 과정들의 발판이 됐던 것이 윤리위였었고요. 당분간 또 야당이 되면서 좀 조용하다가 최근 들어가지고 또 윤리위를 통해서 좀 생각이 다른 뭐 예를 들면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 괴를 같이 한다라든지 이런 의원들 향해서 윤리위에 징계가 있었던 것도 그런 전례인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야당이고 또 야당이 중요한 것은 또 정치에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짚어주셨지만 대화하고 타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윤리위 같은 것을 통해서 징계 정치로 통해서 뭔가 정치적으로는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또 그런 것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는 지도자이고 또 특히 제1야당 대표한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의원은 장동혁 대표가 공개 석상에서 내부 총질하는 의원들을 실명으로 거론했을 때 언급이 됐습니다. 예. 주로 청년 의원들만 언급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약한 강약 약강이라고 비판했었잖아요. 지금도 그 같은 입장 변함없으신지요? 글쎄요, 그 대표께서 이제 한 유튜브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3명의 의원들을 이제 찝으셨는데 공교롭게도 그 3명의 의원 저를 포함해가지고 제가 가장 저희 당에서 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재준 의원이 다음으로 젊고 이제 김재섭 의원이 젊은데 네. 그 3명의 의원을 콕 집으신 이유는 저는 사실상 뭐 당 대표를 비판했다고 해서 징계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들고요. 다만 강성 당원들한테 이 3명의 의원들을 찍어서 공격하라고 이렇게 좌표를 찍은 거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 사실 당대표한테 사퇴하라고 요구하는 많은 당내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네. 의원총회 때 저희 젊은 국회의원들 빼고도 굉장히 많은 의원들 또 특히 다선 중진의 의원들도 장동혁 대표를 위해서라도 장 대표가 지금 사퇴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를 흔든다는 이유로 3명의 젊은 의원을 찍은 것은 당대표께서 뭔가 강성 지지층들한테 좌표를 찍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있고 그래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희가 윤리위에서 내일 아마 징계 절차를 심의할 텐데 두 번째가 이제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검토인 것 같습니다. 네. 무소속 당시 한동훈 의원을 부산에서 지원했던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던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착수하는 것 같은데 물론 원론적으로 보고 이 단편적인 시각에서만 봤을 때는 당이 있는 사람이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은 해당 행위에 되겠죠. 그건 당연히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만 저희는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문맥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왜 이 의원들이 무소속 의원을 도왔는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사실 그걸 따지다 보면은 한동훈 당시 대표를 이 당원 게시판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제명을 시키는 절차가 있었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많은 의원들이 제명까지는 너무 과하다. 당원 게시판 논란이 한동훈 의원이 분명히 사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징계에 제명까지 갈 사유냐라는 이야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도부가 이제 제명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아마 몇몇 의원분들이나 당내 구성원들이 무소속 의원을 도왔던 거고 사실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이번 재보궐에서 낙선했더라면 저는 해당 행위라는 걸로 이제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한동훈 의원이 1등으로 당선돼 돌아왔고 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민심 안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의원에 대한 징계가 적당했고 적절했더라면 아마 이번에 부산 시민들께 선택받지 못했을 텐데 네. 부산 시민들이 한동훈 의원을 선택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당이 장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민심에서 좀 벗어난 거 아닌가에 대한 방증인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윤리위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윤리적 잣대가 아닌 정치적인 잣대로 이것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기현 의원님, 국회가 내일부터 7월 임시회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불참에 이제 반쪽 출발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1개 상임위 먼저 열겠다는 그런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반기가 이제 국회가 출발해서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국회가 뭐 계속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일하라고 민생을 챙기라고 국회의원들을 뽑아주셨고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라고 국회의원들에게 임무를 주셨는데 마냥 저희가 원구성 문제로 협상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가 약속한 시간 또 국회의장께서 약속한 시간이 6월 말까지였습니다. 저희가 17개 상임위 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다수결 원칙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관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또 예전에 저희가 한 번 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이 좋은 평가를 많이 받지 못해서 네. 저희가 국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11개 상임위는 저희가 상임위원장과 위원들 배치가 끝났고요. 각 위원들도 이제 배치는 끝났습니다. 국민의힘도 상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다 주셔서 이미 뭐 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민생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로 복귀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 시점이 이젠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보이콧 상황인데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을까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뭐 과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네. 법사위원장만큼은 제1야당에 달라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앵커께서도 또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87헌법 체제라는 것이
적대적 진영에 대한 불완전한 타협 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독재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떨어져 나왔던 좀 합리적인 보수 세력하고 제야 운동권 586 운동 세력하고의 어떤 진영 유지에 있어서 불완전한 타협 체제였고 그것의 핵심은 대화하고 타협하고 비례적 대표성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견제와 균형에 따라서 제1당이 국회의장을 하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오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는데 그마저도 민주당이 이번에 지켜주지 않고 힘으로 또 다수 의석으로 본인들께서 이제 법사위원장 가져가시겠다고 하니 사실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것이고요. 네. 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공소취소특검법을 강행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타당한 의문과 의혹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주지 않은 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당분간은 여야 간의 대화 타협하는 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기현 의원님, 고교 야구 대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친 배제구 야구부에 대한 논란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이게 중징계가 과도한 것 아니냐 이런저런 지금 논란이 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징계 6개월 출전 정지가 과도한지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다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국민이 희생당한 사건입니다.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했고 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한 질병과 정신질환으로 시달리고 있고 최근에는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성적 모욕과 그리고 성폭력을 당했던 많은 여성들이 지금 고령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피해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문제인데 네. 저는 국가 공동체가 가장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이미 끝난 상태에서 이것에 대한 혐오가 있습니다. 어린 선수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사이에도 그 혐오가 남아있죠. 네. 그런데 이 혐오가 아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른들이 분명히 이야기해줘야 합니다. 이 혐오는 잘못됐고 잘못된 역사의식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들도 반성하고 지도를 잘못한 학교 선생님과 코치들도 감독도 반성하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네. 사회 일각에서 이것을 논쟁거리로 가져가고 표현의 자유로 표현하고 이러면서 어린 선수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어린 선수들이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어? 어른들 사이에서도 말이 다르네? 라고 느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네.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가르치고 이런 혐오가 아이들에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혐오가 나오면 국가 공동체의 신뢰가 깨집니다. 네. 김용태 의원께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이 야구부 학생분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관련해서 적절한 훈육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대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의 생각일 텐데요. 근데 이번에 발표한 징계는 굉장히 과하다라는 것도 역시 다수 시민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아직 자라나고 있는 학생이고 교육적인 관점에서 측면일 때 분명히 이 학생들도 본인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례가 다시는 있지 않도록 훈육하고 하는 것이 적절한데 이렇게 과도한 기간 동안에 징계 조치를 하는 것이 과연 그 양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5.18과 관련해서 문란이나 어떤 의혹을 폄훼했던 것처럼 보일 듯한 그런 행동들을 하셨던 정치인들이 계시거든요. 네. 하지만 이 국민들이라든지 이 앞에서 정치인들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정치인들한테는 무슨 출마 자격을 제한한다라든지 하진 않았잖아요. 네. 그리고 유독 이 학생들한테 이런 마치 성역화하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좀 잘못됐다, 짚어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여론 흐름 짚어봅니다. 김미연 RN서치 소장,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 소장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 54%, MBS에서 58%, 리얼미터에서는 46.5%를 기록했습니다. 갤럽, MBS에서는 소폭 상승했고 리얼미터에서는 하락한 건데 이 대통령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셨나요? 주 후반부 조사에서 반등을 했습니다. 네. 결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ESC, E는 경제입니다. 29일 발표했던 메가 프로젝트 효과, 이게 가장 큰 경제적 효과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S, 시큐리티, 외교 안보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C가 중요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오찬을 했습니다. 원내대표단은 만찬 소통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긍정 영향을 받으면서 반등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김미연 수장님, 지난주에 이 대통령 지지율 반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대규모 지역 투자 사업인 3가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잖아요. 호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 영남권 이런저런 내용들이 담겼는데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 후반에 나타난 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여론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우리나라 월 수출이 1천억 달러를 달성을 했는데요. 그렇죠. 이건 아시다시피 세계 4번째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세계 4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지금 4%까지 지금 상승 4%로 지금 보는 연구기관도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매우 어렵다고 했던 철강 수출이 14개월 만에 지금 플러스로 지금 전환을 했는데 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매우 좀 아쉽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철강 수출 같은 문제는 지난번에 브뤼셀을 방문했을 때 그때 철강 관세를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특혜를 본 것처럼 지금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이 여론에서는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냥 일반 국민들은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순방 효과 이런 걸 좀 높게 평가했기 때문에 주 후반에 이런 지지율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배 수장님, 야권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국정 지지율과 전당대회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대통령이 그러자 지지율 관리 수단이었다면 지방선거 전에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정치권 지지율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단기적으로 정치적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의 지지율을 분석을 해보더라도 투자는 긍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투자는 명실효, 명분성, 실효성, 실천성, 효과성 세 가지로 점검을 해보면 됩니다. 명분성, 국토균형입니다. 정치적으로야 전대용이다 또는 지지율 상승용이다 이야기지만 중요한 건 이 명분입니다. 또 하나가 실천성, 기업들이 직접 투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규모 큽니다. 4,755조고 마지막으로 효과성입니다. 이 호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AI 등 최첨단 산업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명회 보고에도 가지고 있죠. 이른바 경대 치트키로 작동되면서 긍정 효과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김미연 수장님, 갤럽조사 결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고 대답한 사람이 46%에 달했는데요. 청년층에서 과반 이상이 부정적이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2030 표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 하나만은 아니겠죠.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이제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그러나 이제 부동산 정책도 큰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20대에서는 잘한다는 응답이 못한다는 응답이 가반이 넘었다고 하지만 잘 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17%고 30대는 15%밖에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할까? 이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까 한 문제는 이 초반에는 집값 안정에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시킬 거라는 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네. 지금 이 후반기 2026년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지금 집값이 지금 상당히 요동치고 있다고 되는 조사도 나오다 보니까 이런 기대감이 지금 실망감으로 변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종찬 수장님,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갤럽에서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26, MBS에서는 민주당 42, 국민의힘 20, 리얼미터에서는 민주당 41, 국민의힘 42%를 기록했습니다. 정당 지지율 수위는 어떻게 보셨나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화 면접 조사가 이 자동답 조사에 비하면 지지율이 15에서 한 20% 정도 낮게 나옵니다. 갤럽과 MBS 자동답 조사, 리얼미터 조사 순서대로 보면 민주당은 41, 42, 41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갤럽과 MBS 또 리얼미터까지 국민의힘 조사를 보면 26, 20
자동응답은 리얼미터 4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건 뭐냐? 국민의힘도 이 적극 응답청이 응답하는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높게 나오지만 네. 결과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보면 소극적이라는 겁니다. 네. 그만큼 당내의 분란 등으로 더 오롯이 결집하지 않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수장님, 조원 CNI 조사 결과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전체 국민 대상 조사에서는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앞섰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엇갈린 당심과 민심 결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일단은 이제 본다면은 당심 같은 경우는 이번 그 정당대회를 좀 살펴보면 7대 3인데요.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당심에서는 좀 뒤지고 있지만 전체 여론에서는 뭐 소폭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결과만 본다면 70%를 차지한 권리당원층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앞선다고 보면 이미 조금 대세론을 형성한 거 아니냐, 지지층 내에서는 이런 해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통상으로 당심에서는 선명성을 내세우는 정청래 전 대표가 앞설 것이다 이렇게들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공중전에서 김민석 전 총리가 상당히 좀 유리한 국면을 지금 맡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것이 네. 이 대통령 1년 동안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했냐 못했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약간 지금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국민 여론에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지도와 그 대중성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인지도나 대중성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보다는 정청래 대표가 조금 앞서는 게 아닌가 이런 지금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청래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반 여론조사에서 압승을 해서 이 부족한 부분을 이제 권리당원에서의 부족한 국면을 지금 메꾸려고 하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이 조사만 본다면 향후 이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는 섣불리 지금 예측하기는 매우 힘들어 보입니다. 배 수장님,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두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가 전북 소회론을 언급한 걸 두고 논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줄 거로 보세요? 논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논란이라는 것은 시간이 흐르면 부정적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실제 얻는 효과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호남 전쟁입니다. 정청래, 김민석 이렇게 보고 있죠. 당원들에 있어서 전북 당원들을 자극하기 위한 것 아니냐. 그런데 호남을 보면은 전북이라고 해서 정부의 특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 검찰은 이미 김민석, 정청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고 있죠. 더군다나 이것은 호남 전체에 대한 대규모 투자입니다. 호남 내 갈등에 대해서는 당원들도 경계하고 있는 만큼 이것이 어떤 전북 소회론을 부각시켜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주말에 호남을 찾아서 지금 당심 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은 뭐 호남 출신이고 또 본격화하고 있는데 움직임을 전당대회까지 전까지 표심을 사로잡을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무슨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네. 누가 더 잘 호흡을 맞출 것인가 하는 것이 당원들의 표심에는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당내 결속력을 말하자면 통합을 이룰 만한 리더십을 가진 후보자가 누구냐도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건 선거에서는 고개를 들면 안 되니까요. 그런 사람, 그다음에 돌발 변수 이런 것이 가장 마지막으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보입니다. 지난 1일이죠.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났잖아요. 이 부분이 민주당 전당대회와 이 대통령 또 민주당 지지율 흐름에는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이런 이벤트들이 진행되는 이유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대통령, 친명 쪽에 더 힘이 실릴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이른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이렇게 청와대로 초대함으로써 친문의 서운함, 분노 결집을 최소화하게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죠. 비빔밥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협조하고 국정에 지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야기는 8.17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련의 이벤트가 진행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힘이 실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친한계 의원과 대환관 비례 의원들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글쎄요, 만약 징계를 내린다면 저는 이게 중도층에 상당히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 국민의힘 지지율은 향후 뭐 ARS 조사에서는 뭐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는 층은 강성 지지층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ARS 조사에서는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직접 면접 조사에서는 좀 영향을 줘서 지지율이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한동훈 무숙 의원이 국민의힘 당권파가 물러나면 지지율이 10%포인트 오른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건 설득력 있는 얘기입니까? 그 본인의 주장이죠. 하나의 바람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저는 그 지지율이 정당이 대표가 바뀐다 해서 지지율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본인이 차기 리더로서 과연 보수에게 어떤 점을 할 것인가,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가가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배 수장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가족 상가에서 장 대표와 한동훈 무숙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 자리에 마주 앉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정치 현안과 관련한 뭐 대화보다는 뭐 위로하는 자리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 자리가 세 사람의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는 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슬픈 일입니다. 가족 네. 상입니다. 이럴 때 위로가 중요하고 그래서 한동훈 의원, 이준석 대표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치적으로는 너무 큰 이슈가 여기에 얽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장동혁 대표의 이 사퇴가 여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이런 모멘텀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의 거취 표명, 당 전면 혁신 방안 도출, 그리고 한동훈 의원의 복당 이후에나 관계 개선의 모멘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 결과 차기 보수 진영을 이끌 리더로 한동훈 의원 23, 오세훈 시장 18,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또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 각각 4%를 기록했는데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조사에서 가장 좀 눈여겨본 부분이 이준석 국민의힘 의원이 4%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거를 감안해 봤을 때 결국은 아직까지는 이 조사는 지난번 그 재보궐선거에 영향권에서 이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한동훈 의원은 뭐 살아 돌아온 것도 있지만 공중전에서 이거 인지도면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2030 세대에서는 오세훈 시장보다는 낮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런 네. 거를 감안했을 때 저는 이 조사는 아직까지는 뭐 확정됐다기보다는 재보궐선거 이후에 나온 조사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 수장님, 국회 후반기 네. 원구성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 방침까지 시사하면서 원구성을 압박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임시국회 보이콧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반축 국회 장교에 대한 여론은 어떨까요? 뭐 안타깝죠. 국회에 대한 큰 기대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당위적으로야 꼭 법사위원장 아니더라도 입법 권력의 건재와 균형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21대 국회에 이어서 이번 22대 국회도 압도적 다수당입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그런 만큼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당장은 이런 혁신은 좀 힘들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그렇지만 이른바 상임위 배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좀 기준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의 이런 이 체계에 대해서 권한에 대해서도 기준이 설정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교 야구 대회에서 5.18 폄하 관련 응원공으로 한 배재고 야구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6개월 출전 정지 등과 관련해서 정치권 공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인종차별 및 혐오 발언은 지금 세계적으로 스포츠계에서는 추방하는 것이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논란이 참 안타깝긴 하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구호가 나왔을 때 거기에 있던 코치나 감독이 그냥 단 한마디만 했으면 생겨나지 않을 문제였거든요. 네. 하지 마.
근데 왜 그 말을 아무도 그 당시에 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학생들보다는 그 어른들이 문제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그것이 5.18 문제를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렇게 한다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말을 함으로써 상대 진영의 멘탈을 흔들기 위한 조치로서 행한 행위인데 이 징계 조치가 가하지 않냐는 문제는 지금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건 좀 더 현명한 판단이 지금 요구되는데 저도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이 현명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매우 네. 힘듭니다. 배 수장님,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봉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NBS 조사 결과 응답자 42%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대답했는데 이 문제는 향후 대통령 또 여야 지지율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선관위 및 또 선거제도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청년 2030 MZ세대 중심으로 지지율 타격 지속되는 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게 뭐 얼마나 길어질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여파는 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2030 세대의 부정선거 여론은 압도적입니다. 중도층과 수도권 역시 부정적 여론이 높은 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선관위 이 상임위원 경질 및 선관위원장 상근 제도는 적극 좀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소장님 시각은 어떤가요? 이게 앞을 꺾였습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까요? 저는 이건 계속 지속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5.18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잖아요. 네. 그러나 그것이 큰 소리를 내지 못했던 거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이 함의가 이루어졌던 문제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5.18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분들이 저는 이 부정선거로 넘어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정선거를 지금 주장하신 분들 중에서는 5.18 사태에 대해서도 일반인과 다른 생각을 좀 하고 있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는 지금 지속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교 야구 대회에서 배재고 선수 일부가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충격을 줬습니다. 5.18 혐오는 진보 보수를 떠나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단호하게 배척해야 하는 반사회적 일탈 행위입니다. 문제는 이를 진영 대결로 몰아가고 정치권은 각각 결집을 위한 도구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은 혐오 표현이나 역사 인식 문제 등 본질을 오히려 흐리게 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온 데는 어른들의 잘못이 큽니다. 각종 이슈를 정쟁화해 진영과 지역 갈등을 초래하고 그 결과 절제와 배려, 인정하고 반성하는 시민의식이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다행히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과 지도자, 학부모, 교직원 등이 내일 광주 1구를 찾아 사과하고 두 학교 학생들이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고 합니다. 잘못을 하고도 반성조차 안 하고 사과하지도 물러서지도 않는 부류와는 달라 보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